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현재의 주가 조정은 빠른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강세장 내의 어떤 조정으로 봐야지 네. 이것이 붕괴되는 시그널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들 불안해들 하시니까 네. 그 정도로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정도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증시가 파죽지세 강세를 보여주다 살 수 없는 파죽지세로 가다가 드디어 한번 큰 폭의 조정이 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상황들 그리고 AI에 대한 거품론들이 일어나면서 4,000포인트가 깨져 있는데요. 긴급 편성했습니다. 사실 긴급 편성한 건 아니고 약속을 정해놨는데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000이 뚝 깨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는 확실히 우리 업계의 현자이자 원로이신 우리 윤지호 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요즘 정도면 현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셔도 돼요. 그 20몇 년 동안 이렇게 시장을 정말 꿰뚫어서 진단하시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저도 오늘 되게 의미 있다 보는 게 네. 사실 처음 우리 각도기 대표가 여기 회사를 하셨을 때 첫 출연했잖아요. 네, 맞아요. 첫 출연. 그때 저도 여기 와서 얘기해놓고 보니까 말한 거에 대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장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중요한 시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나와서 일반 투자자 분들을 대상으로 좀 이거저거 하다 보면 느꼈던 게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멘탈 관리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네. 멘탈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오랜 경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멘탈을 잘 챙기면 뭐 이럴 때 잘 견딜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셔야 맞습니다.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얘기 저희 각도기 대표님과 나눌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예. 여기서 그러면 본질적인 게 뭔지를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하는 말이 제발 가격 보고 결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제일 요즘 많이 듣는 게 이제 주가가 이제 얼마 정도면 바닥이고 어디가 무너지면 뭐 붕괴냐 그러는데 사실 그러한 질문보다 주가가 어디냐 가격을 같은 질문은 사실 가격은 더 진폭이 크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진폭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보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적절할 수 있죠. 주가는 결국 EPS 곱하기 PER인데 EPS는 전망은 어떻고 PER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어쩌면 좀 더 나눠서 우리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네. 분명한 거는 EPS 전망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덜덜 떠는데 사실은 27년 어떻게 될지 조금 모르긴 하겠죠. 네. 뭐 27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하고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네. EPS 전망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가팔라서 두렵고 가격은 당연히 겁이 나죠. 저도 뭐 솔직히 4,200 이렇게 바로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네. PBR로 1.4배인데 저도 뭐 와서 그때 만나뵀을 때 되게 세게 말한 게 한 1.3배 가면 뭐 세고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은 분명히 부담스럽지만 또 가격에 못지않게 EPS를 보고 있으면 3분기 실적을 막상 결론을 보면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치를 넘어갔는데 네.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 200으로 한 4분기 추정치가 5.7% 정도 올라왔거든요. 제가 어제 확인한 거예요. 그냥 올려고. EPS가 5.7.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거불이 무너진다 친다면 대개는 EPS 그로스가 확 꺾이면서 PER도 같이 무너질 때 나오지. 지금처럼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만 고민일 때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이익 전망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네. 사실 여기서 고민이 그게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차지하는데 네. 이 결국은 반도체 멀티플에 대한 고민으로 가니까 커진 거예요. EPS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야 이게 뭔가 멀티플이라는 건 사실 유동성 플러스 내러티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러티브라는 게 나모다란이라는 아주 뛰어난 현재 현존하는 뛰어난 소위 경영 그 재무학자께서 쓴 소위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 되게 유명한 책인데 하여튼 이 내러티브라는 게 멀티플을 구성하는데 그 AI 투자의 내러티브가
숫자와 연결되면서 증폭되는 사이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약한 고리들을 하나둘씩 다 따지고 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저도 고민이 정말 그 말이 맞아서 약한 고리가 현실화된다면 박도기 대표나 저나 틀린 거죠. 네. 접어야죠. 왜냐하면 네. 만약 여기서 이러한 사이클이 끝났고 반도체 이거는 사실은 기대일 뿐이라고 본다면 다른 건 더 안 되겠죠. 네. 미국의 경기를 보잖아요. 다른 경기는 침체예요. 네. 그냥 투자 사이클로 경기가 20%가 나온 거예요. 분해해서 보면. 그러면 이게 아니다? 그럼 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적 선택은 그래도 이 사이클이 현재 약한 고리가 현재 본질적으로 정말 그 정도로 약한 건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네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가격만 보고 있으면 올라갔을 때는 다시 돌 것 같고 무너지면 망가질 것 같고 특히 우리 촬영하는 날 다음 날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네. 오늘 제일 많이 들은 게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무너지는 시장자 아니냐 꼭 휴거처럼 근데 만약 정말 빠졌다 치자고 엔비디아 네, 때문에 네. 그럼 던지고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본질적 질문은 엔비디아가 좀 주춤했든 좋게 나오든 우리가 이 AI 사이클 자체를 정말 본질적으로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났다. 네. 캐펙스 투자 서로 안 할 거고 망한 게 나온다. 정말 그런 게 나온다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일 많이 들은 게 정말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하여튼 빅쇼 영화 주인공 누구죠? 마이클 베리 얘기 나오는데 마이클 베리가 스타가 된 건 CDS라는 것 때문이에요. 예. CDS 갖고서 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네. 큰일 났다. 한국의 원화가 막 약해졌는데 네. 한국 CDS 프리미엄 하나도 안 움직인 거 아시죠? 네. 그래도 원화 약세도 별로 걱정 안 하듯이 근데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여기서 이제 본질적 질문은 뭐냐면 CDS 프리미엄이 뭐냐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CDS라는 거는 어쩌면 일종의 그 금융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부도나면 네. 예를 들어서 금융사가 채권자한테 돈 대신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의 수수료가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수수료가 높아지면 뭔가 위험해지는 건데 사실 본질적으로 CDS 프리미엄에 한계가 있어요. 레버리지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한테 돈 많이 그러니까요. 땡겨오면 돈을 안 땡기는 회사의 신용 더하고 돈을 땡기는 회사의 신용은 같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빅테크들이 원래 돈 벌어서 프리캐시 플로가 좋으니까 그 돈 갖고 다 나눠주고 원래 주주에게 환원해주고 그냥 자기 돈 갖고 투자하고 이러다가 돈은 나눠줘야겠고 계속 주주들의 요구는 있으니까 네. 투자할 돈 모자르니까 이제 네. 뭐 채권도 발행하고 사모도 땡겨오고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적 질문은 뭐냐면 이 기업이 망할 거냐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빅테크가 망할 거냐? 그렇죠. 네. 메타가 망할 거냐, 오라클이 망할 거냐. 그럼 거기다만 딱 던지는 순간 사람들이 갸우뚱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것과 소위 금융위기 때를 비교하시는데 그때는 그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그 당시 MBS를 기본으로 해서 부동산이 터지면서 망한 거래요. 그렇죠. 실제 금융위기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망한 회사가 없고 징후도 별로 없는데 아 저 지표가 올라왔으니까 좀 있으면 망할 거야. 그럼 여기서 아 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빅테크들이 투자를 멈추는 게 맞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멈출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네. 그러면 이게 참 여기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야 오픈 AI 보니까 완전 적자 투성이고 저거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저한테. 근데 미국이 그걸 멈추겠어요? 패권 전쟁인데. 그렇죠.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업들도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 버핏이 구글에 투자한 것도 다 생각해보면 뭔가 이쪽에서 뭔가 자기는 좀 더 안전한 베팅을 했을 뿐이지 결국 이 AI 생태계라는 게 저도 뭐 잘 쓰지도 않지만 아,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정부들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부 쪽에 AI 투자가 막 느는 상황이에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투자 사이클이 결국 망할 거냐에 대한 질문도 아리송한데 이 투자가 멈추면 우리 기업들이 이게 돈을 못 벌 텐데 멈출 가능성도 안 보여요.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현재의 주가 조정은
빠른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강세 장래의 어떠한 조정으로 봐야지 네. 이것이 붕괴되는 시그널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말을 좀 길어졌는데 오래간만에 뵈니까 최근에 이제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외국인들 파는 거 봤지 않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유추 한번 이제 소설 쓰기예요. 이거는 뭔가 그님이랑 계시가 편하게 10월서부터 시장에 매우 독특한 흐름이 있었어요. 잘 단초의 시작은 일단 소위 비트코인 같은 게 먼저 무너졌어요. 사실 네. 금이 무너졌고 소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란 형태로 온갖 우리가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논리 없이 네. 그때는 그냥 모든 자산이 에브리싱 랠리가 나왔었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올해 가장 부진했던 펀드들의 특징이 약간 멀티 에셋 다루는 곳들, 네네. 롱숏도 쓰고 멀티 에셋 다루고 이런 곳들이 의외로 많이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포시즌 하는 그러니까 예. 올웨더 전략 같은 거 하는 좀 외도 쇼치고 해서 하고, 그러니까 시장 구조를 약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약간 요즘 이제 개인들 만나면서 정말 이거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 네. 얘기 좀 하려고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들 하시더라고. 본인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자신이 트레이더인지 인베스터인지. 그렇지. 이 트레이더라는 시장이 얼마나 무섭냐는 걸 모르시는데 네. 그 증권사에도 S&T 같은데 트레이딩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 연봉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은 감정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그러니까 있죠. 쉽게 말해서 트레이더냐 투자자냐 옳다 그르다 얘기 아니라 트레이더들은요. 한국의 지금 전업 투자자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뭐 5일선 깨지면 팔고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올드한 방법이고 네. 트레이더는 시장이 비효율적인 걸 찾아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거나 순간에 그거를 오차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시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면서 불균형의 스케일만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영역은 매우 큽니다.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 영역이 매우 큰 애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타델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올해 성적 되게 안 좋잖아요. 시타델이 올해 르네상스부터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잡혀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멀티 쪽들이 다 올해 수익률이 안 좋아요. 한국도 대표적인 그런 소위 롱숏 펀드들의 수익률이 별론 거예요. 네. 투자란 건요. 쉽게 말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보상을 받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자가 될 거냐 트레이더가 될 거냐를 하셔야 되는데 트레이딩의 확률을 낮게 보는 건 전 뭐냐면 소위 ETF가 발전하면서 이게 훨씬 로직이 더 파괴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가치 이런 거 많이 안 봐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한 소위 시간적 요소를 빼고서 보는 자금들인데 제가 보기엔 최근에 글로벌하게 이런 자금들이 매우 더 커졌는데 그 이유는 ETF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네. 몇 배짜리 ETF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쏠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가 올라가는데 변동성 되게 커지는 V50이 그렇죠. 같이 커졌던 거예요. 이게 흔들면서 간 건데 아마 이 자금들은 연말 청산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기야 생각을 해보니까 하이닉스가 60만 전자를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10월 한 달간 진짜 거의 따블이 나는 그 상황을 그쵸. 보면 그때 뭐가 생겼냐면 홍콩에서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그래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롱 잡고 삼성 숏을 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 건 또 그게 돈을 번 애들도 있지만 일부는 소위 이게 이 트레이딩의 소위 시장의 비효율성을 하다가 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더 지속돼 버리면 엄청 터지거든요. 그렇죠. 비효율적인 상황인데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싶어서 그걸 숏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쪽에 터지다 보니까 이 펀드 자체의 수익률이 매우 부진해졌고 네. 그래서 먹은 걸 팔고 뭐 이런 전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제가 오늘은 편한 자리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외국인들을 롱머니와 저희 트레이딩 머니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제가 보기엔 특히 최근에 우리 한국 증시 글로벌 전체 시장을 이런 트레이딩 자금들이 매우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금이 계속 휩쓰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은 돼요. 근데 롱머니들은 큰 흐름이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내년에 롱머니의 흐름이 어떨까 본다면 롱머니의 특징은 시간을 먹으러 오는 애들입니다. 시간을. 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걸 놓고서 가치라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자금들은 여전히 한국 증시에 관심이 전 높다 보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걱정도 크시지만 저는 그 역시 뭐 어떻게든 간 12월 10일 연준도 끝나고 연말 지나고 나면 좀 진정될 거다. 이 외국인들의 어떤 출렁거림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막 하루는 막 1조 사다 하루 1조 팔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리고 아무래도 9월쯤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확실히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자금 수익이 많이 난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결국 멀티플의 어떤 할인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다 외국인들이 롱머니까지 팔고 나가는 멀티플 하향이냐 아니면 좀 그러한 소위 트레이딩성 자금이냐 물어본다면 좀 후자의 확률이 높다 봐서 그 역시도 좀 지나고 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EPS는 건조한데 멀티플적인 요소도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계속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건 그 변동성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난 도저히 이건 아니라 본다 AI 사이클이 너무 과하고 버블이라 보면 주식 파셔야 돼요. 다. 그거는 제가 답을 다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한 우려가 너무 크시다면 파셔야 돼요. 밑을 계속 깨고 내려갈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아직 진행이라 보신다면 조정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온다 봐야겠죠. 그리고 그 올라오는 주체는 여전히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EPS의 바탕을 둔 기업 외에는 포트폴리오 편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플러스 한국 증시는 주주 환원이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관한 지주나 금융주를 섞으면 이 포트폴리오 외에는 현재는 아직 생각지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AI 사이클에 대해서 대표적인 논쟁이 딱 벌어진 게 이제 참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한국 증시에도 이익보다는 현금을 중시하는 흐름이 가고 있었잖아요. 프리캐시플로우로 가고 있었죠. 한국은 항상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항상 부도나는 기업도 있고 했었으니까. 근데 여하튼 이번에 소위 AI 사이클 이슈의 핵심도 프리캐시플로우 문제로 번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그 우리가 장부상으로 봤을 때 이익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버핏도 그랬고 굉장히 의구심이 컸잖아요. 뭐 이제 외상 매출을 단점 잡아놓으면 그렇죠. 조작할 수 있죠. 마사지 할 수 있죠. 마사지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한국 기업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환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FCF의 핵심은 캐펙스 투자거든요. 캐펙스가 커지면 이건 줄게 돼 있는데 야 이제 이게 커지니까 이건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앞단에서 이제 쭉 얘기하신 거를 제가 듣고 정리가 딱 된 질문 하나가 결국 빅테크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는 이거네요. 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고 싶은 거야. 맞아요. 빅테크들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에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주주들한테 얘기하고 설득시켜서 우리 돈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주주환원 당분간 한 3년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설비 증설 빡 때리면 채권 발행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좀 덜 하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주환원은 주주환원대로 다 해주고 내년 다 차기를 위한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쟤네 뭐 하는 거지? 채권을 발행하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게 데이터 보면 이제 계속 나올 말이 뭐냐면 사실 데이터를 아직은 많이들 안 보는데 저도 그냥 세미나 할 때만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대단한 데이터가 아니라 FCF가 2024년 고점이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그 딱 정점 치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나쁘게 보면 야 이게 말라가는 거냐? 근데 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 사실 여기에 또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크게 보면 캐시플로우를 본다는 거는 현금에서 결국 우리가 현금에서 보는 건 결국은 그 현금 창출률 이익률을 보는 거고 이익률이 좋아야 현금 창출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성장이 돼야 되는 성장률을 보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성장해야 된다. 이게 형 캐시플로우 가져오는데 마지막 하나가 있잖아요. 그 할인율이 뭐냐? 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내가 놀란 게 한국이 왜 요즘 조정받았냐? 외부 연만 보고 있는데 국제 10년물이 6월달에 한 2.6 정도였거든요. 아주 패닉 빠졌었죠. 3.3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은근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쉽게 못 내린다는 거야 한국은. 이 얘기가 나온 거죠. 한국도 예를 들어 할인율이 생각보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 여기서 국채를 더 안 사주면 연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12월 10일 날 금리가 안 내릴 수 있죠. 그날 뭐 이미 반영됐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연준이 어떤 정책이 나오냐가 어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신호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냐면 지금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연준이
채권 매입 해줄 대상으로서 대형 은행들을 지목을 해왔거든요. 네. 베센트가 계속 대형 은행이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못 사게 돼 있어요 지금 SLR 규제 때문에. 네. 그게 자본금 한 2,500억 달러 이상 기업들은 사실 채권 매입에 굉장히 제한이 걸려 있는데 네. 만약 이게 사실 연내 풀어주는 게 나온다면 이건 또 멀티플이지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오늘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백악관에서 승인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더 요동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되냐 떼쓰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실 레버리지가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올라왔다. 부도 위험이 큰 건 아니지만 레버리지가 커진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커졌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돈을 많이 쓰니까 금리에 그렇죠.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채권 시장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예. 사실 밑에 멀티플의 문제는 채권 시장 리스크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을 연결하는 법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제가 정말 요즘 느낀 거, 그러니까 일반 투자 좀 상대하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렇죠. 금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주식만 바라보니까 그 밑에 조류가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못 잡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FCFA는 과거보다 분명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약해진 상태에서 할인율이 변화가 생겨버리면 이게 머리가 아파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동성들이 미국도 막 마르고 이랬던 이유가 이거 누가 타게 해줄 거야. 연준이나 베센트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게 12월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좀 진정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사실 미국 국채가 현재 이렇게 제한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다 풀어졌던 거예요. 네네. 미국 국채가 위험자산과 같이 취급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될 거예요. 네. 만약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시그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매일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걸 놓치고 계시는데 만약 이것도 못 나와? 근데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왜?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여기가 투자가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샘 얼트만이 국가한테 거기 손 내민 게 핵심은 저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여기서 앞서가려면 우리 본격적으로 설비 증설하고 그다음에 소버린 할 때 좀 나서라. 알트만 말은 나 망하면 너네 쪽나니까 나 돈 지원해줘 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면 걔네 돈 하나도 못 벌어요. 그렇죠. 지금 못 벌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약간 요즘 약간 시장이 많이 이게 얇아졌다고 느낀 사건이 뭐였냐면 소위 마이클 버리가 네. 했던 말이에요. 사실 프리캐시 플로우랑 자꾸 회계적 용어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주 별거 아닌 개념이에요. 주식에 보면 실제 순이익보다는 그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갖고 있냐가 현금이 많아야 내 돈 갖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배당도 줄 수 있고 하니까 네. 그 돈이 중요하다는 게 결국 버핏도 얘기했고 많은 소위 가치 투자를 보는 사람들은 보는 지표인데 이 소위 캐시플로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거든요. 네. 야, 근데 버리가 그거를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 웃긴 얘기거든요. 연수를 했는데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건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 그거를 왜 갖고 우리가 3년을 30년으로 늘렸으면 사기지만 3년을 6년으로 늘리는 거는 그렇죠.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과 현금은 다른 건지 오케이. 근데 이제 봤을 때 사실 이거를 좀 회사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겠으니까 좀 늘려서 하자. 이것도 가능하고 중요한 건 그 연수를 5년 6년 된다는 결정을 할 때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가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뭐 냉각 장치도 발전했고 뭐 해서 데이터 센터 수명이 더 길어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러한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가 회계 소금씨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다 가장이익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캐시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이거에 대한 계속 질문이 던져지는 거. 캐시가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이 논란은 사실 계속 약점이지만 네. 사실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메타라던가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가 현금 창출 능력이
옛날에 IT 버블 때랑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만 좀 주주환원 줄여도 되는데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주환원을 안 줄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주주환원 좀 줄이면서 가면 훨씬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아니 그리고 이런 질문은 말씀하셨던 얘네 돈 마르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은 그 저기 닷컴 버블 때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돈도 없으면서 투자를 한 거고 돈을 받아서 IPO를 많이 했죠. 그때. 네네네. IPO를 많이 해서 그 돈 갖고 쓰다가 망한 거고 네. 생각보다 IPO도 많지 않아요. 네. 글로벌하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굳이 뭐 며칠 때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여기서 정말 제 생각과 다르게 네. 무너져요. 그러면 AI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다르게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투자가 그러니까 보통 버블이 무너질 때는 네. 결국은 펀더멘탈에서 이상 징후가 와야 무너져요. 네. 뭐 나이가 드는 장점은 위기를 겪어봤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는 다 새로웠어요. 새로운 위기가 오는데 이렇게 예상된 위기가 온 적은 없고요. 네. 맞습니다. 위기라고 얘기해도 바로 온 적도 없어요. 제가 못 잊는 위기가 바로 2007년이에요. 한창 현역 활동 열심히 할 때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끝없이 미국 부동산 케이스 실러 같은 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당시에부터 다들 부동산 안 된다고 미국 경제 무너진다고 2년간 랠리를 가더라고요. 미친 듯이. 예. 그때 랠리의 기본을 소위 중국 관련 모멘텀에서 글로벌 세계화. 근데 결국 머리는 살아남았지만 쇼친 애들 다 망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수많은 출렁거림이 있다가 뭐 때문에 은행이 망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망하면서. 코로나 때는 좀 다른 경우에서도 생소했죠. 네. 사람이 진짜 죽어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 전에 IT 버블은 저는 뭐 그때는 사실 뭐 아주 사회 아주 제가 뭐 엄청난 강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전면에서 활동을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거는 결국 기업들이 망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네. 저는 지금 망한 게 있나 거의 아무것도 없이 지금 사람들이 뭘 걱정하는 거냐면 그냥 주가가 올랐다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주면 10월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10월에 19% 오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급해졌겠어요. 제일 지금 고민되는 분들은 뭐 오히려 뭐 4, 5월서부터 열심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견딜 수 있는데 위에서 걸린 분들이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 사실 와중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나눠서 좀 더 사는 방법도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이면 개인들이 뭐 받아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뭐 개인 기관이고 뭐가 외국인도 하나가 아닌데 저는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과 위험을 얘기할 때 네. 위험한 상황은 내 돈을 깨지는 게 위험한 거라. 뭐 재무 관리의 위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무 관리에서는 뭐 가격 변동성이 위험이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내 돈이 깨지지 않을 확률은 핵심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불확실한 구간에 내가 싸게 주식을 가져오냐의 싸움인데 저는 그러한 구간이 매우 다가서고 있다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웃긴 얘기죠. 3,900인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은 해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몇 개월 뒤에 3,900 온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왜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드냐? EPS가 그동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는 3,900은 사실 팔아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지금 3,900은 괜찮네, 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몇 개월 전에 이 생각이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쫓아가는 거냐? 원래 그래요 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주식시장에서 소위 합리적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실패를 많이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모든 게 경제학적 사고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네. 소위 진화론적 시각, 적응적으로 기대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말씀들을 드리는데 지금 환경이 무엇에 적응해야 되냐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하나만 남아요. 제가 둘이서 뭔가 제가 이상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AI 사이클이 정말 끝났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는 AI를 이끄는 헤드쿼터들과 네.
투자자들의 생각에 간극이 벌어진 게 이번 사건의 아, 제일 그쵸. 큰 이슈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되게 편안하게 돈 투자면 사실 쉽게 돈을 버는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왔는데 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이 창업자들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달려가야 돼. 왜냐하면 보이니까 자기네들은. 예. 자기네들은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투자자들은 그 미래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승자가 다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네. 겁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손정희 회장도 엔비디아 팔았다고 하고 네. 막 하니까 이거 정말 끝나. 저번에도 한번 팔았었어요 손정희 회장.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분명한 건 I 산업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서로 순환 출자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돈이 없으니까 네. 서로 순환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에 또 하나의 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AI 투자를 많이 하는 순간 엄청 커진 산업 하나는 분명히 하나 있어요. 전기예요. 네, 그렇죠. 야, 잘 생각해 보세요. AI 산업이 커진다는 건 전기 먹는 하마가 전 세계에 네. 엄청 생긴 거예요. 네, 발전 관련된 전력 관련된 거, 전기료.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면 한전은 좋아지겠지만 네,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코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도 생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분명한 거는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얘기 좀 드리는 거예요. AI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이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전기료가 올라가면 네, 근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을 지금 해서 지금 다 던져야 되는 질문하면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 전자가 20만 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전자가 만약에 13만 원이 가준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5만 원서부터 하면 너무 커 보이겠지만 네, 그 정도일 때 만약 9만 원, 10만 원에서 이것을 이 가능성을 포기해 버린 순간 다른 건 뭐 갖고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뭐 변압기부터 이런 소위 그러니까 대형주로 자꾸 가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언젠가 도망갈 여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얘가 데이터를 안 가져서 좀 불편한 분이 있는데 한국은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올해 초에 강했던 거는 올해 초는 EPS가 좋지 않은데 올라왔잖아요. 네, 그냥 한국 시장을 새롭게 보려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네, 그냥 아까 우리 각도기님도 계속 강조했던 주주 환원의 시대가 왔고 네. 그 중심에 있는 지주사라던가 금융주도 그래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겠어요. 금융주가 지금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별로 비싸지 않아요. 거기다가 제가 농담처럼 오늘 녹음하는 날인데 현대차도 분기 배당하거든요. 네, 분기 배당하죠. 26일 날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당 관련된 것들이 막강하거든요. 네, 이것도 하방을 지지해 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짜놓으면 사실 매일매일 오늘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미국인 올랐냐 빠졌냐 보고 막 대체서부터 막 매매하면서 막 온갖 왔다 갔다 해봤자 네,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지. 네, 제 말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니까 스스로 난 트레이더로 할 거면 정말 엄청 빠르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트레이더가 네. 될 거면 그게 아닌 사람이라면 어쩌면 지금은 오히려 약간 인액션이 액션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인액션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러한 게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연준도 지나고 내년 되면 이제 연말이 지나면 내년에 MSCI 선진 관찰 얘기도 나올 거고 외국인들 좀 돌아온 신호가 나와주면 그때 시장이 자신감을 좀 갖겠죠. 네, 그래서 너무 오늘 뭐 제가 말을 좀 길게 하는 거는 저 자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들 불안해들 하시니까 네. 그 정도로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정도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